47페이지. 47페이지 봅시다. 일단 문단 번호부터 써볼까요?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써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비문학은 5문단에서 7문단 정도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글은 좀 더 길겠죠? 좀 더 깁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온다? 말할 거리, 화제나 논제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것만 생각해야 돼. 물론 첫 번째 문단에 없을 수는 있어. 그러면 몇 번째 문단에 있어? 그땐 두 번째 문단에 있겠죠. 자, 가봅시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하면 개인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행정행위가 뭐냐? 개념이니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되겠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중심문장이 될 수 없는 것만 2개 있어요. 예를 들어는 중심문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개념은 첫 번째 문장에 나오면 얘는 중심문장이 아니다 그랬죠.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요럴 때만 개념에다가 밑줄을 해줍니다. 요럴 때만 해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겠죠? 두 번째 문단 가보자.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행위에 부수되는 사항을 붙일 수 있다. 부수되는 사항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세모.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을 뭐라고 한다? 부관이라고 한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세모죠. 가령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요건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 없이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대신에 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즉, 세모, 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즉,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주차장 설치에 관한 뭐를 붙일 수 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중심문장은 어디가 되겠어요? 가령이니까 요 앞에 2개가 되겠지? 여기가 밑줄입니다. 그래서 밑줄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을 뭐라고 한다? 부관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뭐에 대해서 말한다? 부관에 대해서 말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행정행위야. 그치? 근데 여기는 뭐가 붙을 수 있어? 부관이 붙을 수 있어. 이게 부관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다음,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편해지는지 알지? 앞으로 나올 내용이 쫙 예측해 주니까 최소한 2-3문단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래서 글은 예측하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올 내용만 좀 짐작되잖아. 글 자체가 쉬워져. 근데 읽다가 만약에 조건에 넣는데 막 엄청 복잡해. 그래도 그냥 여기 조건 있구나. 넘어가란 말이야. 만약에 조건과 관련된 문제 물어보면 그때 가서 자세히 읽어봐도 되니까. 자,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그럼 무조건 밑줄. 얘는 밑줄이죠. 앞에 나올 것들이니까. 그 다음 하나씩 갈게요. 조건은 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냥 조건은 네모할게요.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할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이때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발생할 것을 뭐라고 한다? 조건 성취라고 한다. 조건 성취 동그라미.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과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 조건으로 나뉜다. 이렇게 됐죠? 주차장을 설치하면 여긴 다시 뭐가 나오겠니? 사례가 되겠지.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 봐.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관은 무슨 조건?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에. 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부관은 무슨 조건?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 됐죠? 여기까지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한 동그라미 이렇게 기한 보고 하기 전에 넘어가자. 조건에는 다시 몇 가지 조건,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지.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밑줄이 되어 있잖아. 근데 모든 글에서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니?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해줘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조건입니다. 조건과 관련된 건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안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야. 왜? 조건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다음, 기한은 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기한 나오죠. 기한은 조건과 달리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몇 월, 며칠과 같은 날짜가 그 예이다. 기한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시기와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뭐로 나뉜다? 종기로 나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똑같잖아. 시기하고 뭘로 나누고 종기로 나누고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여기는 조건과 기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조건의 내용 밑줄 그어도 되고요. 기한의 내용 밑줄 그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조건, 기한이 뚜렷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지 굳이 밑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뭐가 나와 이제? 부담이 나오겠죠. 부담은 똑같이 부담 뭐가 되겠어? 네모. 부담은 네모.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뭐야? 행정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그죠? 이게 부담입니다. 가령, 세모. 자. 행정청이 건축을 허가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여기다가 건물 지을 거면 허가 내줄게. 대신 여기다 반드시 뭘 줘야 된다? 공원을 지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 부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속 여부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종속된다라는 거야. 건축허가에 종속된다는 거야.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다른다. 그런데라는 말이 다른 거 나오는 거야. 그런데 부담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과 구별하기가 어떻다? 쉽지 않다라는 거야. 조건은 뭐야? 여기다 이거야. 조건은 건축허가 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뭐라고? 공원을 지어야 돼. 이렇게 되면 조건인 거야. 근데 부담은 뭐냐? 건축허가 내줄게. 대신 반드시 여기다가 공원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어. 너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헷갈리기 쉽다는 거야. 다만 부담인지 조건인지 구별해야 하는 경우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개인에게 어떻다? 유리하다.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 조건이니까. 만약에 공을 안 지으면 건축이 없어지니까.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존속된다는 얘기야. 건축허가 냈지? 대신 여기다 공원을 설치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 거야. 내가 공원을 설치하지 않았어. 건축허가가 취소되진 않는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부담 나와있는데 부담에 대한 설명 쭉 되어 있지? 여기는 부담과 뭐의 구별이겠니? 조건이겠지? 근데 부담과 조건이니까 이렇게 담아냈고 여기다 이렇게 선임은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담과 조건의 차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 이렇게만 해도 돼요. 됐지?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게 다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글이 끝나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것과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출발을 뭘로 시작해? 한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거야. 한편. 그럼 여기서는 또 다른 뭐가 나오겠니? 또 다른 화제, 말할 거리. 또 다른 말할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치? 자, 가볼게요. 한편. 부관이 위법한 경우, 부관 뒤에 붙어있죠? 여기다 공원을 설치해야 돼. 그러면 해줄게 했는데, 근데 이 공원을 설치하는 게 위법이야. 법으로 맞지 않아. 위법한 경우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는 존속시킨 채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견해가 대립된다 라고 말했어. 야, 건축허가 해. 대신 조건이 있어 라고 말해. 근데 조건이 위법이야. 그럼 법원에서 야, 조건만 없애.
그냥 행정행위는 그대로 가. 건축은 허가해 줄게. 대신 조건만 없앨게. 이렇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이 있다. 첫 번째 견해이라고 말은 했지.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또 그래 또 쉬워지는 거야. 모든 걸 묶어버리는 밑줄은 뭐가 되겠고? 이렇게.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나온다라고 말했어. 자, 첫 번째 견해는 이라고 했죠. 첫 번째 견해는 세 번 칠게요. 첫 번째 견해.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딱 확정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뭐가 뭔지 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모르지. 그럼 모르면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설명해 줍니다. 기속행위는 동그라미.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야. 이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동그라미.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을 뭐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건축허가를 했잖아. 조건이 뭐냐면 공원을 만드는 거야. 공원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조건이 붙었지. 그거 보고 해줄지 말지 판단하는 거야. 이게 재량행위야. 이걸 설명해 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찾아야 돼, 내가. 원래는 까먹으면 돼. 까먹으면 돼. 이 견해는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재량행위, 그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따라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부관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일단 여기 밑으로 가보자. 첫 번째 견해는 뭐라고요?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럼 부관만 취소할 수 없으니까 뭐랑 같이 없애야 돼? 행정명령까지 함께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라는 게 이거예요. 근데 기속행위가 뭔지 설명해 줬고 재량행위가 뭔지 설명해 줬죠? 여기까지요. 요거는 여기 있는 내용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이니까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와 연관된 내용이니까 여기는 따로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줍시다. 자, 두 번째 견해. 그럼 여기서 여기 밑줄 걷잖아. 그럼 어디도 밑줄이겠네, 당연히. 두 번째 견해도 그냥 밑줄이겠지. 그럼 이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두 개인 거야. 첫 번째랑 이 위에 게 있지. 근데 이 첫 번째 견해에 대한 밑줄은 이 문단의 중심 문장. 얘는 이것과 그 다음 것에 대한 밑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문단의 중심이 두 개라고 해서 중심 문장 하나는 나머지 걸 다 포괄하는 밑줄이 되겠죠. 두 번째 견해는 세모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된 거야. 반면 위법한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함으로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된다고 본다. 이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키워드는 본질적 요소야.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 취소가 가능해. 근데 본질적 요소야. 그러면 같이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겠죠.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부관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 두 번째 개는. 됐습니까? 설명이 됐어요? 그래, 구조만 해. 구조만 봐. 첫 번째 문단 가볼게. 첫 번째 문단은 뭐의 개념? 행정행위의 개념 쫙 나와 있지? 그치? 좋아요. 근데 그 두 번째 문단은 뭐가 나와? 행정행위는 뭘 붙일 수 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말했죠. 자, 부관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두 개. 뭐하고 뭐? 조건과 기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뭐? 부담. 부담은 뭐랑 헷갈릴 수 있어? 조건과 헷갈릴 수 있다. 끝! 여기까지 끝났어. 그 다음 부관만 행정행위와 다르게 부관이 위법할 경우야. 행정행위와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가 나뉘지.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재량행위인 경우엔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 재량행위, 기속행위는 할 수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지금 했잖아. 두 번째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면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견해 갑시다. 세 번째 견해는 부가는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일 뿐이므로 어느 경우든 부가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부가는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부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견해는 법원이 부가만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가 용인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이거나 위법한 경우에도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야. 그지? 재량행위는 아까 뭐야? 부가만 취소할 수 없다고 했지? 근데 이 견해는 달라. 재량행위이거나 또는 주된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새로운 부관을 다시 붙이거나 주된 행정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고 본 거야?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권 침해가 아니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용인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이것도 들어가도 돼. 다음 이렇게 됐죠. 다 끝났죠? 마지막에 정리하겠죠. 부가는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령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라고 말했네. 그럼 앞에는 뭐가 되겠지? 장점이 되겠지? 뒤에 행정청이 부가를 이용하여 법령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과 개인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행정의 효율과 개인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했죠. 부가를 붙이는 건 행정의 효율이야. 그치? 근데 부가를 붙이면 개인의 권리 보호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어때? 됐나요? 그렇죠? 자, 제목 한번 붙여봐야 되겠죠? 이거. 자, 제목. 뭘까요? 일단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부관. 또, 부관은 어디부터? 행정행위, 그렇지. 행정행위, 부관. 이 두 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또, 부관의 종류, 그렇지. 또, 마지막 문단은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는지, 그렇지. 부관이 위법할 경우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이렇게 되겠지. 즉, 행정명령에 붙는 부관의 종류와, 그죠? 부관이 위법했을 때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쫙쫙쫙 붙어. 문제 가보자. 키워드 잘 찾아봅시다. 한번. 49번.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거 사실적 사고죠. 키워드 잘 찾아야 돼. 첫 번째 가볼까? 재량행위와 달리 기속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자, 몇 번째 문단입니까? 재량행위의 기속행위 나오죠? 다섯 번째 문단 가보자. 기속행위는 행정법령이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 맞아?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다시 가보세요. 다시 가봐. 본문 가봐. 거기 부분, 시우야, 그 부분 한번 읽어줘봐. 기속행위는 법령상 규정대로 그래 해야 하는 거지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였어요. 답이 몇 번이야 이거? 1번이야.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치? 명령이 내린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효력은 따로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부터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한을 따로 정할 수도 있잖아. 그치? 틀렸고요. 2번. 부관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장점과 부관의 장점과 위험성. 몇 번째 문단? 부관의 장점과 위험성. 몇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자, 장점, 효율. 맞죠? 개인의 권리보호. 맞죠? 맞네요. 3번.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면 주된 행정의 효력은 존속하는 데 반해 부관의 효력은 소멸한다. 이거는 본문에 찾아봐요. 근데 부관만 취소하면이야.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의 효력은 존속하지. 그러면 부관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자, 다음, 4번. 부관으로 인해 주된 행정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얘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고 연결돼 있어요, 얘네 두 개가. 부관만 취소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디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을까? 답은 나왔다고 한번 찾아볼까? 몇 번째 문단, 얘는? 머릿속에 있는데 나는. 이거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가 나와 있잖아. 어떤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지. 몇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 어떠한 경우도 부관만 취소할 수 있어. 왜? 그래도 뭐가 아니야? 그래도 뭐가 아니야? 위법한 행위를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 재량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나와야지. 왜?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를 뭐 하면 되니까? 부과하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요. 그렇죠? 다음, 행정청은 부과를 통해 행정행위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뭐죠? 발생 시점을,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관 세 가지잖아. 기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시기와 종기로 나눌 수 있죠.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자, 요 두 개가 좀 찾기 힘들었는데, 요 두 개도 결국 세 번째 견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 50번. 기억,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이 뭡니까? 기억부터 한번 여기다 한번 적어보고 가자. 기억은 정지 조건. 기억, 정지 조건, 니은, 해제 조건, 디귿, 시기, 니은, 종기, 미음, 부담. 얘네 두 개는 조건, 얘네 둘은 기한. 됐죠? 이렇게. 앞에 넘겨보면서 봅시다. 정지 조건 효력이 어떻게 된다? 정지 조건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고, 해제 조건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고, 시기는 효력이 시작되는 시기, 종기는 효력이 끝나는 시기고, 부담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겠지? 자, 가보자. 기억이 성취되거나, 리을이 종기죠. 도래하면 행정 효력은 소멸한다? 뭐가 들었습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의 효력은 소멸합니까? 발생하죠. 1번 틀렸죠. 정지 조건과 부담은 모두 주된 행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종속적 규율이다. 예, 종속적 규율 맞습니까? 찾아보세요. 부관은 어쨌든 간에 부관이잖아요. 그죠? 행정의 효력을 제한합니까? 부관의 개념 나와 있잖아. 부관의 개념이 뭐야? 부관이 어디 있어요? 부관. 행정행위에 부수적인 상황을 붙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부수적인 상황인데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고요? 아니죠. 부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못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를 못 찾을 수 있는 이게 선이 저번에 얘기했지. 기억과 미음의 내용이 없으면 이 두 개를 뭐 할 수 있는 묶어주는 위의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잖아. 위에가 뭐야? 부관이야. 부관은 부수되는 것이지 앞의 효력을 제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니은과 달리 해제 조건이죠. 디귿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 구성된다. 시기 찾아가야지요. 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시기는? 확실하죠. 시기에 나와 있죠. 조건은 불확실하죠. 이렇게. 바뀌었죠? 틀렸습니다. 니은이 성취되거나 미음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죠? 소멸하는 거 맞죠? 근데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소멸합니까? 찾아봐요. 소멸돼 안 돼? 소멸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조건인지 부담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부담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합니다. 몇 번째 문단이고? 부담이 나와 있는 문단이 되겠죠. 같이 한번 볼까? 같이 한번 볼까요? 부담 나와 있는 거 한번 가보자. 여기 나와 있죠?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뭐한다? 존속하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이네? 5번이 되겠죠? 5번 선택지 한번 읽어볼게요. 디귿과 시기와 종기가 모두 붙은 행정행위의 경우라고 나와있죠? 그럼 뭐 이때 시작해서 언제 끝나? 이때 끝나는 거네? 시기와 종기니까. 디귿과 리을 사이의 기간에 행정행위 효력이 존속한다. 맞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이때만 행정행위 효력이 존속하는 거죠. 종기가 되면 소멸하는 거고 시기 이전에도 어떻게? 없는 거죠? 시기에 발생했다가 종기에 소멸하는 것이니까 얘는 맞게 되겠습니다. 자, 답의 근거를 다 찾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다음 가보자. 가의 전제로 가장 절전, 이거 전제 추론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보고 찾는 게 아니잖아. 본문에서 가의 전제라고 할 때 어떻게 되면 왜 기억이야? 또는 뭐뭐이기 때문에 가야 이거야. 가의 밑바탕이라는 건데 전제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전제는 어떤 밑바탕이 있어야지 그 위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고 전제가 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얘가 가인 거야. 본문에서. 그럼 가의 전제 이걸 찾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걸 좀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있어야 되겠지. 얘가 없으면 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의 전제야. 얘는 이렇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는 전제를 우리가 항상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겠지? 자, 시우야, 가가 뭐지? 법원이 재량 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 그렇죠.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나와있죠? 왜 재량권이 침해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왜 재량권이 침해되냔 말이야. 그걸 너네가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그걸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권력분립이라고 보죠? 자, 그렇게 먼저 생각했잖아? 그럼 찾아보세요. 여기. 권력분립 관련된 게 나와 있나? 법원은, 이거 봐봐. 헌법상 법원은 재량행위의 효력을 존속시켜야 한다? 이거 좀 아니지. 다시 가. 가의 전제. 부관을 붙일지 여부는, 자. 그 상권 분립에 의해서는 이제 효력을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얘까지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가에서 말하는 건 법원이 재량행위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권의 재량을 침해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부관이 누구 소관이라는 거야? 부관은 누구 소관이라는 거니? 행정청 소관이야. 그렇게 써야 돼. 다시. 부관은 누구 소속이라고? 행정청 소속이야. 몇 번일까요? 부관을 몇 번? 1번.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답이 본문에 답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럴 때 이렇게 가는 거야. 부관만 취소하는 건 월권이야. 왜? 왜에 대한 참작. 왜?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을 붙일지는 재량행위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재량행위의 부관을 붙일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걸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이렇게 가는 거야. 즉 선택지이기 때문에 가. 선택지이기 때문에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답은 뭐가 많아? 1번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의 전제로 가장 정력된 건 가의 전제는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없기 때문에 이 전제는 생략된 전제를 추론하는 거야. 예전에 그 문제가 45문제, 지금 수능이 45문제잖아. 그 이전에는 50문제였고, 그 이전에는 60문제였단 말이야. 예전에 60문제 있어. 선생님 처음에 시작할 때, 학원 강사 시작할 때 60문제였는데, 그때는 1점짜리 문제도 있었어. 그러면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잖아. 그때 이 전제 추론 문제는 3점짜리였어, 그때는. 그러다가 45문제로 줄면서 얘가 3점짜리가 그냥 2점짜리가 된 거지. 그 말은 이 전제 추론, 그러니까 생략된 전제 추론 또는 뭐 과정상 생략된 전제 추론, 또 본문에 있는 전제를 찾는 거, 밑바탕이 되는 전제를 찾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3점짜리였어. 그만큼 어려운 유형의 문제에 해당해. 이렇게 됐죠. 자, 52번 가봅시다.
A씨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A는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 견해, B는 두 번째 견해, C는 몇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견해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견해는 뭐라고 나와 있죠?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가봅시다. 재량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붙어요. 그죠? 그러면 위법한 부관이 붙은 재량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맞습니까?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할 수 없죠. 그죠? 월권이니까, 상권 분리 월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밑에 나와 있죠? 오케이, 맞습니다. 다음. 또 A와 관련된 거. 그럼 B 볼까, B? B는 뭐라고 나와 있죠?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죠. 부관만 위법하고 주된 행정행위 자체는 적법한 경우 B는 해당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고 본다. 맞습니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면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3번. 부관이, 이건 C네, C? C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라고 나오니?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부관이 취소되면 주된 행정행위가 위법해지는 경우라도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맞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라도. 자, 4번 가볼게요. A와 B 물어보는 거네. 재량행위가 부관이 붙은 경우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만큼 뭐니? 본질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본질적이라면 A와 B는 모두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까? 일단 자, A는 재량행위에 붙은 건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는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었지. A는 취소할 수 없어요. B는 어떤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닐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떤 경우니? 본질적인 부분이지.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이렇게. 됐어? 네. 이해했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만 보면 안 돼. B를 가야 돼, B. B를 보면 B 한번 읽어봐봐. 내가 같이 읽어보자. B는 근데 신기하게도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다 있어요. B.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조건 가보죠. 볼게요. 봐봐. 위법한 부관이 본질적인 요소인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함으로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거야. 부관만 취소할 수 없어요. 주된 행정행위 취소해야 된다고 본다.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주된 행정이 나오잖아. 부관 없이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했지. 그럼 이건 뭐가 돼?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지?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는 뭐라고? 부관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용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지. 그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답은 다 본문에 있어요. 다음 5번 가봅시다. 50. 답은 이제 5번인 것 같죠? 기속행위라고 했죠? 기속행위에 있는 부관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할 수 없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면 C는 어때요? 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해볼까? 기속행위의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이 붙은 경우 A와 달리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A와 달리가 아니겠죠? A도 A와 C 모두 법원이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53번 요거 가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이게 3점짜리 문제가 되겠죠. 3점짜리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 사례가 나오잖아. 사례가 나오면 먼저 생각해야 돼. 사례가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봐. 일단 봐.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사례가 특정 문단 또는 특정 개념과 관련된 사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사례가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다양한 개념들 있지. 다양한 개념을 고루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냐? 선택지를 보면 돼. 봐. 갑의 건축 행위의 위법 여부를 고려하면 부관을 조건이 아닌 부담으로 보는 거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법원은 갑의 권리보호, 이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잖아. 얘는 부담과 조건의 차이점이니까 부담에 있는 문단이 있겠지. 그러면 다양한 문단을 이용하겠죠. 여기서 보면 법원은 보기에 부관의 효력은 소멸돼야지만 갑이 건축을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효력은 존속. 이것도 이제 부관의 효력 소멸이니까 그 다음에 건축 허가 효력이니까 이것도 본문에 다 달라져.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사례를 본문에 있는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사례를 먼저 잘 적용해 놔야 됩니다. 갑은 행정청에 건축법상 재량행위야. 키워드가 뭐야? 재량행위죠.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나오지? 이게 뭐가 되겠어요? 행정? 그래. 신청한 거지. 이거 행정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는 다른 걸로 봐야 되겠죠? 미안. 가보자. 행정청은 갑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라고 했지. 그럼 뭐가 나오니? 신청에 대한 뭐를 했어? 허가했지. 허가했죠? 이게 뭐라고? 이게 행정행위입니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까지 건축물 주변에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뭘 붙였지? 부관을 붙였죠? 주변에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관을 붙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관을 붙였어요. 하지만 갑은 이러한 부관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니?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후 갑은 숙박시설이 완공됐어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여기는 뭐야? 건축허가 신청했잖아. 여기는 사용 승인을 신청했죠. 그리고 해당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해당 부관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죠. 그럼 뭐 한 거니? 해당 부관만 어떻게 된 거야? 해당 부관만 취소가 가능한 거죠. 그럼 해당 부관만 취소했어요. 재량행위인데 그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첫 번째 견해에서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견해가 아니네, 그제? 근데 자,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됐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당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는 뭐죠? 이거 지금 이 답을 풀 수 있는 키워드를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이 부관은 어떤 행정행위에 붙은 겁니까? 어떤 행정행위에 붙은 부관이에요? 건축? 갑의 신청인을 허가지. 어떤 신청? 건축 허가야. 그러면 이 부관은 어디에 붙은 거야? 건축을 허가한다에 붙은 부관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걸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갑의 건축 행위의 위법 여부를 고려하면 보기의 부관을 조건이 아닌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갑에게 유리하겠군. 자, 본문에서 나왔어요. 조건으로 보느냐, 부담으로 보느냐, 어떤 게 유리하다고 나와 있죠? 부담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몇 번째 문단이냐면 네 번째 문단에 되겠죠. 네 번째 문단 뒷부분에 부담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부담인 경우에는 부관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 효력이 어떻게 하니까? 존속되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법원은 갑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는 부관을 붙이는 거야? 부관을 없애는 거야? 그건 어디 나와 있어? 부관의 장점과 단점이잖아. 어디 나와 있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부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관이 필요하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부관이 필요 없거든. 그죠? 권리 보호하기 위해 부관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 그래서 부관을 어떻게 버린 거야? 없애버린 거야. 다음 3번. 법원은 부관의 효력은 소멸되어야 하지만, 그죠? 부관만 취소했잖아. 그지? 응? 부관만 취소한 거잖아. 그러면 부관의 효력은 소멸되어야지만 갑이 건축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의 효력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맞지? 이게
건축 허가가 뭐니까?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는 냅두고 뭐만 없애는 거야? 부관만 없애는 거야.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맞네요? 그렇지? 왜 내 눈치를 봐? 맞잖아. 맞아. 다음 4번. 보기의 부관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지. 그럼 부관만 취소된 거잖아. 그러면 행정행위는 그대로 어떻게 해? 살아있는 거지? 행정행위가 뭐라고요? 건축 허가야. 갑이 신청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의 효력은 발생해? 아니지. 여기에 뭐가 돼야 돼? 취소됐잖아. 그러면 건축허가만 난 거야. 그 건축물만 불법 건축물이 아닌 거야. 근데 상용 승인 뭐 해야 돼? 따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행정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 그 부관이 어디에 붙은 부관이라고 자꾸 물어봤지? 어디에 붙은 부관이라고? 건축허가에 붙은 부관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기에서 잠깐 보면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부관하라고 했잖아. 근데 안 붙였지?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거잖아. 신청했지? 신청에 대한 결과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이것에 대한 행정행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5번. 행정청이 소송 중 건축허가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어요. 그지?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어요. 그럼 법원이 보기의 부관을 취소하기 이전이라도 갑의 당장 설치 의무는 사라지겠지. 그렇죠? 건축허가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잖아. 그럼 부담도 같이 없어지겠죠? 왜? 행정행위가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요. 부관도 같이 없어져. 왜? 부관은 행정행위에 부수적으로 딸린 거니까. 이렇게. 그럼 부관의 개념과 관련된 문단에 나와 있겠죠.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됐고요.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2강에 있는 선생님 저 물 한 번만 마시고 물 한 번 바꿔. 야, 이거 좀 어렵겠는데? 지금 니네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다음 건 어떤가? 쉽지 않네. 이거를 니네한테 시킬 걸 그랬나 보다. 이거를 니네한테 시킬 걸 그랬나 보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되게 재밌어. 선생님 오늘 웬만하면 5시 안 넘어가려고 5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먼저 뭘 할지 먼저 결정해보자. 세금과 관련된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세금 한번 하자. 그래서 순서대로 가자. 50페이지 가자. 선생님 요거 한 3번째 문단까지 선생님이 읽어줄게. 3번째 문단까지 읽어줄 테니까 니네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또 여기서 또 잘라야 되겠네. 편집을 해야 되겠네. 그죠? 으차! 얘는 몇 페이지냐면 50페이지. 50페이지 2강 가보자. 50페이지 2강. 요 지문은, 일단 선생님이 3번째 문단까지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읽어줄 테니까, 그러면 3번째 문단까지 읽는다는 얘기는 독해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된다는 얘기야. 결정되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읽어보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시간은 조정되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 너희한테 여유 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단 번호부터 써보자. 몇 개 문단을 이어서는지 가봅시다. 둘, 셋, 얘도 8번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어렵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글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글이 어려우면 더 시선을 가까이 가지 말고 시선 어떻게? 좀 떼. 시선 이렇게 떼고 나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알겠지? 그러고 나서 여기 제목이 뭐지? 이렇게. 물론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남겨놓고 이 지문 안에서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못 푼 문제를 통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풀어. 알겠지? 자, 첫 번째 문단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 역시 화제나 뭐가 나온다고? 논제가 나오겠죠. 독해 방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단 2번씩 읽어야 돼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서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존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뭐의 개념? 세금의 개념. 세금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럼 이 세금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다는 개념이니까 야, 세금 이런 거야. 일단 알아도 그럼 내가 할 얘기 해도 되겠지? 라고 시작하는 거야. 조세 채권 이행하기 위해 조세 채권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채권이야. 채권이라는 건 뭐지? 채권. 뭐 채권. 채권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지? 채무. 채권은 권리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무는 뭐야? 돈을 갚아야 될 의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채권이죠?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조세 채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나올 얘기 뭐겠니?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이 나오겠죠. 그럼 밑줄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니? 납세 의무의 성립이 나와야 되겠죠. 가봅시다.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하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세 요건이라는 얘기는 세금을 내야 될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하는데 과세 요건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돼 있지. 자, 여기는 일단 성립 요건이잖아. 어떨 때 성립된다고?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되지. 근데 요건이 뭐 있어? 몇 가지 있어? 이걸 체크해야 되겠지. 그럼 밑줄은 어떻게 하겠냐? 선생님 여기는 이렇게 성립하는데 과세 요건은 첫 번째 뭐?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과세 물건.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된다면 과세 요건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된다라고 말했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이라고 했죠. 얘는 성립이야.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1년 단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뭐는? 소득세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만약 세법이 개정된 후 시행되면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적용된다. 납세 의무의 성립 단계에서는 성립 단계 2단계죠. 지금 이 성립 단계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좀 정보량이 복잡해져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을 묶어주는 게 있겠지. 분명히. 그럼 여기서는 이 4개를 묶어서 과세 요건이었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성립 시기와 관련돼 있다라고 나와있지. 즉 완성된 시기가 언제냐. 시기는 몇 가지로 나눴지? 일단 첫 번째 뭐일 경우? 소득세일 경우. 그 다음 무슨 세일 경우? 상속세일 경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묶어주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까지만 해놓읍시다. 이렇게까지만. 자, 여기는 첫 번째는 납세 의무의 성립. 이거 되겠죠? 성립은 성립 요건 갖추면 자동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제 성립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상속세는 언제? 아니, 소득세는 언제?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언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오케이. 법령이 바뀌면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당시의 법령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권, 돈을 거둘 수는 없다가 되겠죠. 이게 성립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이 나와 있겠네? 그럼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확정.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면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그럼 납세 의무의 확정은 뭐에 해당한다는 거야? 세액과 뭐가 정해진다는 거니?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거야. 이때 확정이라고 하죠. 이때 확정은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을 의미한다.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 국가는 이 방식을 통해 세금 수입의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는 확정이죠. 그럼 확정 밑줄은 어디가 되겠냐? 확정 밑줄은 여기가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의 의미가 나와 있죠? 자, 됐죠?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자동 확정 방식, 얘도 확정이잖아. 얘도 절차에 따라 확정돼야지만 예외적으로 확정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자동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럼 확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죠? 소멸이 나오겠죠? 좀 더 가볼게. 근데 아직 안 끝나네, 확정이. 절차에 따르는 확정 방식에는 신고 납세 방식과 부가 과세 방식이 있다. 확정하는 방식에는 확정 방식이잖아. 자동 확정 방식이 아니잖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하지. 근데 예외적으로 자동 확정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예외적인 가능은 다 뭐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인 거야. 여기는 뭐가 있어? 신고 납세 방식과 부가 방식이 있다. 그럼 여기는 어때? 그럼 좀 마음이 조금 이제 편하지. 그래.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거니까? 신고 납세 방식과 부가 납세 방식이 나올 테니까. 그럼 밑줄은 어디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후 절차는 다르다. 공통점이 나와 있네요. 신고 납세 방식은 네모칠게요.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이다. 이거 딱 보니까 이 두 개 문단이 어떻게 되니? 이어져야 되겠지? 선생님 이거 실수지? 문단이 떨어져 묶여졌네요. 대표적이다. 이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방식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신고 납세 방식입니다. 신고 납세 방식의 1차적인 확정권은 1차적 확정권이야.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미신고하거나 자진 신고했으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할 때 2차적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1차적 납세 의무의 효력은 상실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밑줄은 어디 할까? 하나 해주면 이렇게 신고 납세 방식이다. 이 두 개 문단 묶거나 4, 5개 문단 하나로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글을 좀 더 읽어줄게요. 자, 그 다음 무슨 방식? 부가 과세 방식이 되겠죠. 납세 의무 확정권을 누구에게만 갖는 거야? 과세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확정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만약 신고에 과세를 신고했을 거 아니야. 소득신고를 했을 때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의 탈루의 정황, 세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확정한다.
이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세, 상속세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무슨 방식? 그렇지, 부가과세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읽다가도 판단해야 될 게 여기서는 확정권을 과세관청에만 부여하는 거잖아. 근데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위에 거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머릿속에 없을 수 있지. 그럼 찾아가서 봐봐. 얘는 확정권을 누구가 갖는 거야? 신고하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해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거지. 그럼 여기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게 누구도 돼? 납세 의무자가 되지. 그런데 만약에 위법한 상황이 발생돼 있으면 세무조사를 거쳐서 2차적으로 확정하는 거지. 그지? 얘는 이제 세무관청도 있고. 그러니까 읽고 나서 차이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괜찮다. 여기까지가 무슨 과정이죠? 첫 번째 문단에서 뭐 있었어? 첫 번째 문단 세 가지 얘기한다고 했잖아. 첫 번째 뭐? 성립. 두 번째? 확정. 세 번째가 소멸이지. 그럼 여기는 뭐 했어? 확정. 확정이 끝났는지 아니면 또 확정이 또 나올지 옆에 문단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모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방식에서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방식이죠. 납세 의무 방식은 앞에 다시 한번 싹 봐. 어떤 게 납세 의무 방식인지. 납세 의무 방식은 어떤 거니?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도 신고 납세 이거죠. 그죠? 신고 납세. 얘는 뭐야? 부가과세야. 둘 다의 공통점이 뭐니?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겠지? 신고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야. 자, 가보자.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이지. 그러면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확정 방식은 뭐지? 신고의 의무가 있대. 반드시 신고해야 돼. 그럼 어떤 것들이야? 이거 신고 의무가 있는 거. 신고 납세 방식이지. 얘 일단 이 두 방식은 신고 제출하는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 근데 부가과세 방식은 어때?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 신청을 하는 거지? 그래, 그럼 둘 다 신고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 신고 납세 방식과 부가과세 방식이죠.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뭐를 해야 돼? 수정 신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를 뭐 할 수 있다? 감면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을 상대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 청구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과세관청에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는 무슨 신고가 무슨 신고가 나오지? 수정 신고하고 무슨 신고? 경정 청구 두 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많게 했을 때는 무슨 신고? 경정 청구. 적게 했을 때는 무슨 신고? 수정 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뭐에 해당하는 거니? 확정에 해당하겠지? 소멸. 마지막 소멸이 여기서 끝나네.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돼. 누구든지 내도 돼. 누가 돼?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돼. 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 세금이 먼저 충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되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밑줄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어. 이렇게. 자, 문제가 쉽진 않겠죠. 정보량이 워낙 많아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항상 문제 푸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습관적으로 밑줄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뭘 해야 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머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뭐가 나옵니까? 세금의 개념이 나오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야? 내가 뭐 잘못 얘기했냐?
두 번째 문단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나오겠지? 두 번째는 성립.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가만 나와? 성립만 나오겠죠. 자, 성립에 어떻게 하면 성립된대요?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되고 시기가 되면 하는 거지. 그 시기가 나와 있죠. 과세 요건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좋아. 여기까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립이 됐어. 그 다음에 확정을 해야 되겠지? 확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차에 의한 확정하고 자동 확정. 그지? 그 절차에 의한 확정은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신고 납세 방식과 부과 과세 방식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단.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있는 곳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수정 신고를 하고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수정 신고. 많이 했을 때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한과 요건들이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납부하기만 하면 소멸. 여기 그냥 납부하기만 그냥 소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소멸도 네모 쳐야 되는 거 아니냐? 확정 네모 쳤나 내가 앞에? 안 했네. 이렇게 됐죠? 좋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 안 풀 거고요. 다 안 풀 거고 네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한번 풀어볼래요? 항상 키워드 그거야. 얘들아. 자,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것만 풀어봐. 이게 맞나 아니냐? 맞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얘가 몇 번째 문단에 있지? 얘가 몇 번째 문단에 있지? 이런 의문을 자꾸 던져야 돼. 몇 번째 문단이지? 그것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응, 54번만 풀어봐. 자, 몇 번째 문단이 한번 가볼게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 의무자의 탄로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 나와있죠. 이거 몇 번째 문단에 나와있죠? 다섯 번째 문단에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방식이죠? 부가가세 방식. 얘네들은 탄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세 방식을 한다라고 나와있죠. 오케이, 다섯 번째 문단이죠. 5라고 써주세요. 5. 다음, 세금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법정 비율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법정 비율을 뭐라고 하죠? 세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과세 표준으로 가도 돼요. 과세 표준은 이제 구간을 말해요. 얼마, 금액. 세금을 매길 어떤 금액, 요거 물건,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자의 환급금을 미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해? 소멸에 해당하죠. 자, 요거 맞습니까?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요. 누구라도 내도 돼. 근데 다만 하면서 다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만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더라도 다른 세금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세금을 먼저 충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다음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가볼까? 납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그죠? 소멸이지. 누가 납부해도 상관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틀렸죠? 국가는 납세 의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징수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를 경비로 사용한다. 이거 뭐의 개념이니? 세금의 개념이지. 자, 납세 의무자는 국민이겠죠? 대가를 지급합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렇지. 대가를 지급하자고. 얘는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근데 만약에 이게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나머지 건 키워드가 있잖아. 소멸이라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잘 안 찾아지는 게 두 개가 있어. 실은 1번 선택지하고 요거 선택지야. 응? 요 키워드가
활루라고 했는데 얘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거든, 실은. 근데 얘도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그럼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살짝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말이야.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있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뭐부터 시작하지? 세금의 성립, 확정, 소멸이지. 그럼 그 이전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것들이 다 끝났을 때 나왔을 수 있지.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중심 문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야. 얘는 지금 어디야?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이지.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는 잘 못 찾겠다면 앞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기서 남아있어. 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 얘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기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럴 때일수록 맨 앞에서 또는 맨 마지막을 보면 답이 나온다. 다음 55번 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했지. 자, 가의 의미 가보자. 가가 뭐냐면요. 가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다라고 말했죠. 가가 어디냐. 자, 여기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라는 얘기지. 그 말은 뭘까? 추상적이라는 건 뭐니? 성립 단계 추상적이지.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지. 그럼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뭐가 돼야 돼? 확정이 돼야 되지. 그럼 확정은 뭐가 확정이지? 납부할 세액과 뭐가? 납부 기한 등이 정해져야지 확정이지. 그럼 얘가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라는 얘기는 뭐와 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세액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가 되겠죠. 다음 몇 번? 4번 맞습니까? 예. 납세 의무자의 납부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즉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본 거야. 자, 다음 56번 가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기억은 뭐냐면 기억은 자동 확정 방식이죠. 자, 본문 가볼까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납세 의무자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재정권을 누가 선택하는 거죠? 자동 확정 방식인데 뭐라고?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자동 확정 방식이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누가 정하는 거니? 국가가 정하는 거지? 국가가 이 방식을 통해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죠. 1번 틀렸죠. 자, 기억과 관련된 것도 4번이 있네요. 4번 가볼게요. 기억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으나 틀렸죠? 기억은 신고해야 안 해? 안 하죠? 틀렸습니다. 기억은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확정 요력이 생긴다. 맞습니까?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다라고 했지. 그럼 얘는 납세 의무 성립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 효력이 생긴다. 맞죠? 일단 여기 기억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아닌 건 몇 번하고 몇 번이 아니죠? 1번과 4번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다음 니은 가볼까요? 니은 신고 납세 방식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뭐한다? 확정하는 거지. 자, 니은 3번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의무가 아닐까요? 납세 의무가 1차적으로 확정된 납세 의무는 효력을 상실한다. 납세 의무가 뭐야? 의무로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왜? 이거 어디 나오냐면 디귿에 나와요. 디귿. 납세 의무 확정권을 권세권에 부여한 것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토대로 정성을 가져간다. 만약 신고에 탈정해주는 이 방식의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디귿은 협력 의무로서 뭘 가지지 못해?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하지만 이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얘는 디귿은 아니지만 니은은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죠. 좋아. 다음 기억에 따라 틀렸고 얘도 틀렸죠? 디귿은 뭐죠? 부가가세 방식이네. 부가 방식 신고하죠? 그럼 누가 결정해? 과세관청에서 정리하는 거죠? 절차에 따라 니은과 디귿 둘 다 뭐예요? 니은과 디귿 둘 다 뭐에 따른 거니? 절차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자동이고 니은과 디귿은 절차에 따른 거야. 그러니까 확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 자동 확정 방식하고
뭐에 따른?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절차에 따른 방식이니까 기억과 니은은 절차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야 이거? 5번이 되겠죠. 5번. 디귿도 나와 있어요 본문에.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56번에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장 더 풀어볼게요. 뒤에 넘어가서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했죠. A를 다른 말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자,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여기 한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확정이라고 말한다, 말한다, 불린다 또는 뭐 명명한다 이런 게 되겠지. 뭘 왜? 말한다로 할까? 자, 말한다 찾아보세요. 야, 이게 아니구나. 여기 밑줄은 없지만 이거 하다잖아, 하다. 자, 말한다. 뭐가 되겠죠?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저것을 금강초록이라고 뭐 부른다 라는 뜻이죠. 그죠? 다음 몇 번? 1번이겠죠. 5번 여기다 부르면 이상하죠. 수양여행이라고 부르면 제주도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 이거 아니겠죠? 다음 몇 번? 1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래서 요거 지문 정도면 적당히 길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구조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건 앞으로 넘어가서 막 찾는 연습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찾는 연습도 되게 훌륭한 공부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도 방학 때 이제 기출 연습할 때, 기출은 시간 정하지 말고 구조화 자꾸 해보고 한 번 안 되면 다시 주고 또 한 번 해보고 하는 거. 두 번째 자꾸 찾는 연습 많이 해봐. 시간 걸리더라도.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글이 자연스럽게 읽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문제 풀 때도 포인트 잡고 잡는 연습을 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니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지. 그러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